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주인공 에그시에게 콜린 퍼스가 연기한 해리가 자신의 지난 활약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이야기 가운데 마가릿 대처 총리에 대한 테러도 자신이 막아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에그시가 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진 않았겠군요.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죠. 그러니까 3월 23일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안 70m 높이의 굴뚝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 씨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굴뚝을 함께 지킨 김정욱 씨가 내려온 지 12일 만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굴뚝에 함께 올랐습니다.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을 뒤집은 지 꼬박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가 기댈 곳은 공장 안 옛 동료들 뿐이기에 굴뚝에 올랐다고 호소했습니다. 해고 이후 26의 동료를 떠나보냈고 법과 제도마저 그들을 외면하자 어쩔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결과 65개월 만에 노사교섭이 열렸지만 굴뚝 농성을 이유로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은 사측과 노조 측의 입장차가 커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근 씨는 최종식 차기 쌍용자동차 사장과 동료들을 믿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북 구미의 스타케미칼 해고자 SK 브로드밴드와 LG U+의 인터넷 설치 수리기사들이 사측과 험난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시한이 잡힌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 개편 작업에서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개편의 무게 추가, 회사 쪽에 더욱 유리한 쪽으로 쏠릴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쌍용차 해고 이후 26의 생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법과 제도의 외면 속에서 우리 사회가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굴뚝 위로 세상 밖으로 떠밀게 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됩니다.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가 나서 이 죽음의 수레바퀴를 멈추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문제의 조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79방입니다. 오늘 방송은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다룰 생각이 없었습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제가 별로 이런 첩보 액션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볼 생각이 없었는데 지난 영화 전골 방송 때 박 기사가 이 영화를 극찬을 하면서 최고의 병맛 액션물이다, 강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호기심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야기해볼 만한 요소도 있고 해서 이 영화를 따로 방송을 간략하게나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된 게 지난 47방이었나요? 그 제보자 이후로 4달 만이네요. 아직 익숙하진 않은데 혼자 방송을 한다는 게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사실 영국과 미국의 합작 영화인데 한국하고 중국 쪽에서 상당한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봉 38일 만에 추격자의 흥행 기록마저 넘어서면서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흥행 기록 4위에 올라섰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개봉 7주차에 이제 거의 2달이 되는데 꾸준히 관객을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2위, 누적 관객수 533만 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상당한 거죠. 외화로서 입소문을 타서 꾸준히 흥행하고 있는 대중적인 오락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3월 5일에 순수의 시대, 헬머니, 버드맨 이런 영화들이 한꺼번에 개봉을 했는데 킹스맨에 마땅한 적수가 없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한국 영화판에서 입소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대중적인 액션 오락 영화다. 또 콜린 퍼스라는 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You like spy movies, Mr. DeVille? When I was a kid, that was my dream job. Gentleman spy. Nowadays, they're all a little serious for my taste. Give me a far-fetched theatrical plot any day. We are Kingsman, an international intelligence agency operating at the highest level of discretion. Well, most of the time. I want each of you to propose a candidate. Who are you? I'm the man who got you released. Felt sorry for the boy, did you? That is sick. Huge IQ, great performance at school. You gave up. But I see potential. We're here to test you to the limit. Pick a puppy. What's his name? JB. As in James Bond? No. Jason Bourne? Jack Bauer. Oh, I like it. if you're prepared to adapt, I'm offering you the opportunity to become a Kingsman agent. This it? Of course not. Richmond Valentine has been experimenting with biological weaponry. What are you gonna do? We're gonna take out Valentine. Assemble the Kingsman. No stomach for violence. I see one drop of blood, that is me done. Can't even get me out. Sorry, love. Do I save the world? I'm down, Benjamin! If you get blood on the carpet, you have to take the carpet up. 킹스맨. 이 영화는 먼저 감독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영국 출신의 영화인 매튜 본 감독의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모델 클라우디아 슈퍼의 남편으로도 유명하죠. 이 매튜 본이라는 이 영화인은 가이 리치라고 좀 이름 있는 영국 감독이 있어요. 록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 스네치, 스웨프트 어웨이 이런 영화들을 히트시키면서 유명세를 얻었던 감독이고요. 영국 출신입니다. 감각적인 작품을 잘 찍어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내세워서 셜록 홈즈 시리즈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국내에는 더 많이 알려졌겠네요. 그 가이 리치의 데뷔작부터 해서 록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와 스네치 그리고 스웨프트 어웨이까지를 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매튜 본 감독입니다. 그렇게 영화판에서 경력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크레이그, 톰 하디 이런 배우들을 내세운 범죄물이죠. 레이어 케이커라는 작품으로 연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타더스트, 킥엑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할리우드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킹스맨은 매튜 본 감독의 5번째 연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킹스맨 스파이가 되려는 에그시와 킹스맨 요원으로서 악당을 쫓는 해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런던의 뒷골목에서 뚜렷한 목표 없이 살아가던 청년 에그시가 해리의 도움을 받아서 인류 비밀정보 요원으로 성장한다는 게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영국 출신 감독의 첩보 액션물이라는 점에서 007 시리즈를 연상하게도 하죠. 이제 이 영화가 오프닝에서부터 제임스라는 이름의 요원을 죽임으로써 007 시리즈의 사망과 스스로의 야심을 도발적으로 선언하기도 하는데
참 007을 위시한 기존의 첩보물들과 그 연장선에서 이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간에서는 이제 수트빨이 잘 받는 영국 신사 전문 배우 콜린 퍼스의 첫 번째 첩보 액션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었죠. 영국 연극 무대에서 경력을 쌓아왔던 콜린 퍼스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러브 액츄얼리,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킹스 스피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한 배우입니다. 특히 킹스 스피치는 콜린 퍼스에게 유럽 영화상, 크리틱스 초이스, 런던 비평가 협회상 이런 유수의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안겨주기도 했죠.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콜린 퍼스가 생소한 장르인 첩보 액션물에서 주연을 맡는다는 건 그의 경력을 감안할 때도 조금은 놀라운 것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봅니다. 평소에 빨리 걷는 연기조차 잘 하지 않았던 이 콜린 퍼스가 거침없는 액션으로 적을 때려잡는 비밀 요원을 연기한다.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킹스맨은 콜린 퍼스의 액션 입문작일 뿐만 아니라 매튜 본 특유의 스타일이 묻어난 키치 액션물로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극장에서나마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유쾌한 영화를 즐기려는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겁고 진지하거나 가볍고 허술한 영화들 사이에서 일탈적인 기분을 선사하는 잘 만들어진 오락 영화는 언제고 관객의 선택을 받게 마련인데 킹스맨이 딱 그런 작품이죠. 킹스맨의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매우 명확하고 노골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인 해리가 에그시에게 대역전, 니키타, 귀여운 여인 이런 영화들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역전이라는 영화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된 에디 머피 주연의 영화입니다. 재벌과 거지의 삶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작품이죠. 그리고 릭 베송 감독의 니키타는 뒷골목에서 불량 소녀가 정보기관에 발탁돼가지고 전문 킬러로 양성된다는 설정을 가진 첩보 액션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죠. 네. 니나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니나. 니키타가 이제 니나라는 영화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여배우가 아마 브리짓 폰다였나 그랬을 것 같은데 꽤나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최고의 스타 줄리아 로버츠를 탄생시킨 귀여운 여인 이 영화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로맨스물인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리는 이렇게 대역전, 니키타, 귀여운 여인 이런 세 영화를 아느냐고 에그시한테 묻는데 여기서 에그시가 그 영화들은 모르는데 마이 페어 레이디 같은 영화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이지 의미심장하죠.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로 잘 알려진 마이 페어 레이디는 조지 큐거 감독의 1964년작입니다. 이 영화는 영국의 언어학자인 헨리 히긴스 교수와 역시 언어학의 조예가 깊은 피커링 대령 이 두 명이서 묘한 내기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내기의 내용은 하층 계급의 여인을 한 명 데려와서 정해진 기간 안에 세련된 귀부인으로 보이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내기를 하기 위해서 헨리 교수와 피커링 대령은 빈민가 출신으로 거리에서 꽃장사를 하는 일라이자 두리트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고 내기를 진행합니다. 일라이자 두리트를 오드리 헵번이 연기했습니다. 히긴스 교수는 일라이자와 숙식을 함께 하면서 억양, 매너 이런 것들을 새로이 가르치죠. 좀처럼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라이자와 내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는 히긴스 교수의 이야기가 적잖은 재미를 자아냅니다. 촌스러운 역양과 사투리를 구사했던 일라이자가 자연스럽게 상류층의 말씨를 사용하고 사교계에서도 매력을 뽐내게 되면서 히긴스 교수와 남녀관계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신데렐라 스토리의 시조격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영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화는 일라이자가 히긴스 교수에 의해서 세련된 귀부인으로 바뀌는 동시에
상류층 특유의 편견으로 가득했던 히긴스 교수 역시 일라이자에 의해 거듭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억양과 매너로 계층이 구분되는 영국 사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춰집니다. 히긴스 교수와 피커링 대령은 억양만 듣고도 사람들의 출신 지역과 계층,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언어학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영화에서 말투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계층까지를 보여준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히긴스 교수는 하류층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에게서는 고상한 말투와 격식 있는 몸가짐이 그 자체로 사람의 인격을 반영한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특유의 오만이 묻어납니다. 정말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영화는 언어와 매너를 통한 편견이 히긴스 교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은근히 하지만 꾸준히 암시하고도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복귀한 피커링 대령에게서만 상대적으로 편견 없는 모습이 보여질 뿐이지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게서 계층적인 사고가 읽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억양과 매너가 부차적인 것일 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성 그 자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6개월에 걸친 훈련 과정으로부터 변화한 건 일라이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긴스 교수야말로 그녀보다 더욱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는 게 일라이자의 진실된 마음임을 알아차리게 되고 억양과 매너가 곧 인간성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처럼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는 단순히 신데렐라 스토리의 성공적인 변형례를 넘어서서 인간성 회복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외모지상주의나 남성 우월적인 사고가 은연중에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비판점이라면 비판점인데 시대적인 한계를 감안한다면 얼마쯤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죠. 킹스맨에서 에그시가 대역전, 니키타, 귀여운 여인 같은 영화들을 제쳐놓고 마이 페어 레이디를 선택한 건 그래서 의미 있습니다. 영화가 단순한 신분 상승이나 계층 역전만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상류층의 위선을 폭로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성을 드러내겠다는 선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리가 술집에서 깡패 이런 인물들로 등장하는 딘의 패거리를 손봐주는 장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교회씬과 함께 하이라이트로 손꼽을 만한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해리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방적인 구타를 시작하는 장면이 정말이지 끝내주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주제와도 연결지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와 소수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 말고도 뒷골목 술집이라는 하층 계급의 공간에서 귀족적 억양을 사용하는 신사가 오래된 격언을 말하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상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이후에 영화는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얼마만큼 위선적이고 또 허위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에그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사를 되풀이하면서 방점을 찍죠. 다시 말해서 영화는 의식적으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주제의식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뒷골목 출신의 에그시에게 매너를 말하게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매너 없는 상류층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에그시와 함께 킹스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던 남성 지원자들이 하나같이 비겁하고 치졸하죠. 얘네들은 에그시의 억양과 행색만 보고 에그시를 막 괴롭혀요. 그러면서 스스로 잘나가는 집안의 이제 자제임을 밝히고 그러는데 실상은 팀워크도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구제불능의 얼간이들이죠. 영화는 훈련 과정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들의 특권의식과 허위의식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류층 출신, 그것도 남성에게서만 이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점이 철저히 의도된 영화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킹스맨이라는 조직 자체도 구시대적이면서 편견으로 가득 찬 집단입니다. 카멜롯의 기사들을 본따서 만든 이런 코드명, 아서, 멀린, 랜슬롯 등으로 이뤄진 이 집단은
오직 상류층 자제에게만 개방된 비밀 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아서와 해리의 대화에서 엿보이는 것처럼 킹스맨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면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입들을 꺼립니다. 신입 부원을 좀 꺼리죠. 개를 쏘라고 하는 마지막 시험을 여자인 록시가 에그시보다 먼저 통과하니까 아서는 여자보다 못하다니가 그렇게 꾸짖는데, 이러한 발언에서도 남성 우월적 편견이 읽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이 끔찍한 방식으로 절멸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는 상류층 인사들의 행태도 영화가 적극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수상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악당 발렌타인의 계획에 참여하는 불명예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감독은 결말부에 이르러서 이들의 머리를 멋들어지게 까부수는 영화적인 단죄를 감행합니다. 고귀해 보이기만 하던 공주님의 적극적인 성생활을 보여주는 장면도 이와 같은 풍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스맨은 기본적으로 멋들어진 액션과 적나라한 풍자, 첩보 액션물의 재미까지 한데 갖춘 오락영화입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류의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 또는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주는 재미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대망상의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영웅물의 구성, 그리고 아더왕 이야기나 스타워즈, 원티드 이런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택받은 인물이 훈련받는 재미, 이런 걸 다 더했죠. 조직 내부의 배신을 찾아 제거한다는 점은 누아르 영화랑도 비슷하고, 여러가지 신무기나 기억 삭제 장치 이런 것들은 007이나 맨인블랙 시리즈를 겨냥한 듯도 합니다. 영화에는 소품이나 복식, 장소, 음악 같은 것도 인상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발렌타인의 힙합 스타일이나 킹스맨의 맞춤 정장, 햄버거와 와인, 브랜디 위스키와 맥주, 파티장과 야구장, 해변 이런 것들, 이런 걸 대비해서 약간 계층적인 주제의식을 암시하고 있지 않나 싶었어요. 발렌타인의 곁에서 행동대장격으로 활약하는 가젤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인물의 무기도 색다르게 보입니다. 남아공 육상대표 출신으로 옛날에 유명했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나중에 이제 내연녀의 살인 혐의를 쓰기도 해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되는데요. 이 인물의 의족을 연상케 하는 칼날이 달린 다리, 이 무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007 시리즈 희대의 악당들의 무기들과도 이어지는데, 007 시리즈의 팬이라면 그 중에서도 누구나 강철이빨 조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특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진 악당을 꼽을 때 어떻게 강철이빨 조스를 제외시킬 수 있겠습니까? 강철이빨 조스는 007 시리즈 10번째 영화였죠. 나를 사랑한 스파이, 그리고 11번째 영화 문레이커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받은 악당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리처드 키엘이라는 배우가 강철이빨 조스를 연기했는데,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해 9월 10일에, 그러니까 2014년 9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명복을 빕니다. 영화가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클라이맥스에서 이제 사뮤엘 L. 잭슨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마치 원자폭탄이 터지는 듯 버섯구름이 이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터뜨리는 장면에서 영화가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좀 멋지고 좀 그런 음악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유명한 영화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이 영화의 엔딩씬을 오마주한 장면인데, 파괴적인 상황과 아름다운 음악의 기묘한 조화가 근래 보기 드문 감상을 자아내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위풍당당 행진곡, 지금 이제 OST로 나가고 있을 텐데, 1902년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사용된 이래 영국 제2의 국가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음악이죠. 위풍당당 행진곡의 이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서 따온 겁니다. 펌프 앤 서컴스탄스, 이거. 극 중에 이제 협력자의 이름이 표기된 발렌타인의 수첩에 이제 여왕의 이름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제 발렌타인의 수첩에요. 그런데 영화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사람들 머리를 하나하나 터뜨릴 때 영국 지도층 인사들의 머리가 여왕을 비롯해서 얼마나 터져 나갔을까도 좀 궁금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블랙 코미디적이고 영화가
풍자적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영화가 전면에서 자신감 있게 영국 인물들을 들이대고 있진 않지만 스웨덴 수상만 자꾸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첩이나 이런 장면에서 영국 여왕의 이름까지도 보여주기를 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풍자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1964년작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엔딩씬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폭발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삽입하면서 그 배경음악으로 부드러운 선율과 희망찬 그런 가사를 가진 We'll Meet Again, 이 음악을 사용한 바 있죠. 참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에서. 킹스맨은 여러모로 익숙함을 참신함으로 변주한 매튜 본의 세련된 감각이 빛을 발한 영화였어요. 특히 전반부만큼은 영리하고 유쾌하기까지 해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운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액션씬부터는 허술한 점도 좀 적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악당의 본진에서 벌이는 결정 같은 것에서는 정말 허술하다는 인상이 들 만큼 조잡하다고 느꼈고요. 영화가 이어온 긴박감마저 붕괴되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적의 총알을 거의 피해 다니는 수준이죠. 거의 수십 명이 막 몰려들면서 총알을 쏘는데 다 피해요. 그리고 아무리 방탄수트에 방탄우산 같은 걸 갖고 있다고 해도 반발조차 느끼지 않는 이런 연출이 실소를 자아내죠. 만약에 기존 첩보물의 액션을 비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리듬을 지나치게 해야 한 선택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영화 전반에서 폭력과 죽음을 너무나 많이 또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엔 교회씬 이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상황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막 유아죠, 거의 이제 유모차 타고 있는 그런 딸을 공격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꼭 필요했던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살인과 폭력이 범죄고 이런 걸 촬영해서 공중에 공개하는 것 역시도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인데 살인과 폭력을 영화적으로 가공해서 심지어는 매력적으로 포장하기까지 하는 이런 영화들이 과연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만큼 조금은 저한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토록 적나라한 폭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전개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폭력을 빚어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중심 이야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격투가 예를 들면 해변씬이라거나 뭐 이런 장면들에서의 격투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또 엄마가 아이를 공격하는 장면을 사족처럼 삽입하고 있어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폭력적이지만 그런 장면이 꼭 필요했구나 하고 느껴지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샘 페킨파라거나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경우죠. 그에 반해서 킹스맨이 만들어낸 폭력은 조금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영화 속에서 허용되는 폭력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겠지만 의미 없는 폭력이란 적으면 적을수록 매너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에서 또 한 장면, 인상적인 장면을 이제 갑자기 또 떠오르는데 중간에 이제 개를 한 마리씩 받아서 기르죠. 그러면서 그 이제 배트맨 집사 아저씨가 주인공인 에그시한테 걔 이름이 뭐냐, 그 제이비라고 이제 답을 하니까 그럼 그 제이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제임스 본드 이렇게 물어보죠. 007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이슨 본 이렇게 말합니다. 제이슨 본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본 시리즈 그 주인공이죠. 근데 또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잭 바우어라고 합니다. 미드 첫 본물 주인공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풍자적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정말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좀 얘기를 길게 하게 됐네요. 간략하게 이 영화에 대한 추천 비추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오늘 방송에 앞서서 영화정골 방송 때 박기사가 이 영화를 가리켜서 강력 추천을 하면서 미치광이 병맛 액션물이다, 카타르시스의 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을 줬었죠. 저는 하지만 추천까지는 아닙니다. 이 영화 보말이고요.
제가 추천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보말인데 일단 간략하게 평을 하자면 전반부만큼은 이제껏 본 스파이 영화 가운데서 첫 손가락에 꼽겠지만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첫 손가락에 꼽지만 후반부는 그렇지 못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후반부에 불편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 폭력의 과다함, 그리고 적의 본진에서의 그런 클라이막스 씬의 조금은 조잡함, 이런 부분들이 그랬습니다. 그 블랙 코미디적 요소도 충분히 살려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보말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하고자 한다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오락물을 주로 만드시는 감독들, 그 중에서도 김용화 감독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화 감독님이 국가대표도 찍으셨고, 그 다음에 고릴라 나와서 야구하는 영화도 찍으셨고, 상당히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감독님의 영화 패턴이 너무나 뻔하다. 미녀는 괴로워 시절부터도 그렇고, 그 전 영화도 그렇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킹스맨을 보면서 아무리 대중지향적인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블랙 코미디적 요소를 통해서건 아니건 어떤 나름의 주제의식과 또 깊이를 투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고 되게 단편적이면서도 대중적이면서도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너무 뻔하고 기계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의 대표격으로 김용화 감독님이 이 영화를 보시고 조금은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방송을 이제 무료로 전환을 하면서, 무료로 저희가 방송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용량 제한, 용량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이제 15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30분가량이 돼버렸네요. 조금 최근에 그래서 방송 분량에 여러가지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짧게 방송을 진행하는 에피소드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기사와 자주 만나는데 방송은 자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술 먹는 걸 줄이고 서로 머리가 깬 채로 방송을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사였습니다.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